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몰락 속에 숨겨진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무너져 내리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7단계의 붕괴 패턴이 존재합니다. 지난 500년간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의 초강대국이 바로 이 패턴을 그대로 따르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페인, 대영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바로 그 패턴을 단계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까지 마치 똑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이미 7단계 중 5단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붕괴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국이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항상 자신들만은 외의일 것이라 믿었는지, 그리고 왜 냉정한 숫자는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 시대의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국의 붕괴가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나 군사적 패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내부의 경제적 고갈입니다. 제국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팽창할 때 몰락의 씨앗은 싹틉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주둔하는 군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 지킬 수 없는 약속들, 그리고 결코 갚을 수 없는 빚더미. 처음에는 그 쇠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폐는 여전히 통용되고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며 정부는 희망적인 약속을 남발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제국을 지탱하던 기반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원은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생산 능력은 줄어들며 최고의 인재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동맹국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적대국들은 제국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는 서서히 침식됩니다. 한때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모든 장점들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두가 원했던 당신의 화폐는 이제 쓸모가 없어 본국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군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보장되었던 약속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련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미국이 내리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결정을 내렸기에 몰락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제국, 스페인입니다. 16세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진정한 의미의 첫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풍부한 금광과 은광을 손에 넣었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년 400톤이 넘는 은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돈줄을 쥐고 있었고 스페인의 화폐는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의 돈을 통제하는 국가는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는다는 몰락 패턴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1단계, 군사력의 과잉 팽창.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제국을 확장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유럽 본토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과 동시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필리핀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580년대 스페인은 무려 4개 대륙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이 군사비로 지출되었지만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단계, 통화 가치의 하락. 세금만으로는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스페인 왕실은 모든 실패한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순은으로 만들어져야 할 동전의 구리를 섞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화의 구리 함량은 50%를 넘어 75%까지 치솟았지만 액면가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화폐의 실질 가치는 폭락했고 상인들은 액면가대로 동전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스페인 경제를 휩쓸었습니다. 3단계, 부채의 악순환. 스페인은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전역의 은행가들에게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펠리페 2세가 즉위한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1557년 스페인은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비상환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한 뒤 다시 빚을 내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1560년, 1575년, 1596년. 불과 40년 동안 무려 4차례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4단계, 생산 능력의 상실. 이것이 스페인 몰락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가졌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무한한 돈이 있으면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입하면 되는데 왜 식량을 재배하고 사오면 되는데 왜 배를 만들겠습니까? 스페인 귀족들은 노동을 천하게 여겼고 제조업과 농업은 쇠퇴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금과 은은 프랑스산 와인, 이탈리아산 비단, 네덜란드산 공산품을 사는데 모두 쓰이고 그대로 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페인은 부가 잠시 거쳐가는 통로가 되었을 뿐 부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광이 고갈되자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단계, 사회의 붕괴. 경제가 무너지자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드리드 거리는 거지들로 가득 찼고 생산적인 시민들과 최고의 두뇌들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은 없고 소비하는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1700년경 스페인 제국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유럽의 이류 국가로 전락하는 데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300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세기 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입니다. 전성기 영국은 전 세계 육지의 25%를 지배했고 파운드 스털링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300년 전 스페인처럼 그들 역시 이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군사력의 과잉 팽창. 1900년대 영국은 인도, 아프리카, 중동, 중국 등 6개 대륙의 영토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은 제국을 파산시키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오늘날 가치로 약 1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대부분을 미국에서 빌렸습니다.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순식간에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2단계, 통화 가치의 하락. 영국의 파운드화는 본래 금으로 보증되는 근본이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금 보유고는 바닥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1925년 전쟁 이전과 같은 가치로 근본위제에 복귀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이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고평가시켰고 영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제조업 붕괴와 대량 실업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1931년 영국은 근본위제를 포기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25%나 폭락했습니다. 3단계 부채의 악순환. 1차 대전의 빚을 갚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945년 영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갚아야 할 빚은 영국 전체 GDP를 초과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제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국을 방어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4단계와 5단계 제국의 해체와 통화 붕괴. 1947년 영국은 제국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었던 인도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20년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1970년 대영 제국은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도 계속 추락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기축통화는 평범한 지역통화로 전락했고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박물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 핵무기, 막강한 군사력, 동유럽의 위성국가들. 그들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고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군사력의 이면에서 경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단계 군사력의 과잉 팽창. 소련은 GDP의 15에서 20%를 군사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이 지출하던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영향력, 동맹에 모두 맞서야 했지만 소련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쿠바, 베트남, 북한 등 전 세계 공산국가 지원 비용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2단계 경제 성장 정체. 소련 경제는 1970년대에 성장을 멈췄습니다. 석유 수출로 겨우 버텼지만 중앙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장은 조악한 물건만 생산했고 농장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통화, 제국, 그리고 국가의 완전한 붕괴. 소련의 루블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가짜 화폐였습니다. 1985년 유가가 폭락하자 소련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위성국가들이 1년 만에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완전한 소멸까지 불과 900일. 전쟁도 침략도 아닌 오직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붕괴였습니다. 3만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초강대국이 내부의 경제 실패로 무너진 것입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 세 제국은 모두 과잉 팽창, 통화가치 하락, 부채, 생산 능력 상실, 그리고 사회 붕괴라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미국을 봅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군사력의 과잉 팽창.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통해 유럽을, 그리고 일본, 한국,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동,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방 예산은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장비는 노후화되고 모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하며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한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처럼 명백히 과잉 팽창 상태입니다. 2단계, 통화 가치의 하락.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순간 달러는 순수한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만 6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1971년 이후 98%나 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동전의 구리를 섞는 대신 우리는 그냥 무제한으로 종이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명백한 통화 가치 훼손입니다. 3단계, 부채의 악순환.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의 1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자 지급액만으로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하며 국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악순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4단계, 생산 능력의 상실. 미국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디자인하고 금융을 다루고 소비하지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으로 옮겨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년 8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의약품, 전자제품, 철강, 심지어 군사부품까지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이 계속 빠져나가던 스페인처럼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5단계, 사회의 붕괴.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범죄와 노숙자는 급증하고 마약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출산율은 급락하고 정치적 분열은 극에 달해 그 어떤 사회적 붕괴의 징후는 곳곳에 널려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을 것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7단계 중 5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련과 영국도 5단계에 도달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계는 무엇일까요? 6단계는 기축통화 지위의 상실입니다. 동맹국들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무역결제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며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달러가 미국으로 홍수처럼 되돌아오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기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대안통화를 개발 중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완전한 붕괴입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아닌 갑작스러운 내파입니다. 우리 역시 1997년 한순간에 닥친 국가부도의 위기를 겪으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붕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통화 위기가 부채 위기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강대국은 역사 속 경고문으로, 기축통화는 지역통화로, 위대한 제국은 희미한 기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 모두가 자신들은 특별하며 역사의 법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달러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다.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은 수학과 같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생산 능력 없이 제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모두 마친 후에 6단계와 7단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만은 정말로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냉정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